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대응 조치 등으로 우리나라의 4월 외환 보유액이 전월보다 59억 9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132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 SC가 유럽 내 핵심 지역인 독일에서 지난해 약 4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출시 첫 해와 비교하면 점유율이 10배 이상 성장한 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기업 공개 최대어로 손꼽힌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내일 상장할 예정입니다. 기대감보다는 매물 폭탄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공모주를 배정받은 외국인 투자자의 99%가 미확약 물량을 들고 있는 만큼 내일의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연휴를 지난 우리 증시 그래도 반등하는 기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중에서는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크게 지금 시간에서도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상황 PB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개인적으로 우리가 연휴 3일 그런데 그전에 미증시의 흐름이 사실 상당히 좋았습니다. 누구나 오는 시장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지난주에도 한 차례 이야기해드렸지만 옵션 만기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었습니다. 방향성을 다행스럽게 위쪽으로 잡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 아닌 약이 됩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과 현물, 특히 콜옵션 100억이 지금 넘어갑니다. 아마도 장이 마감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아쉬운 게 있긴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 자체가 2%나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종목의 탄력이라고 하는 게 체감상으로 대단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좋고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장인데 그러지 않는 모습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보면 지금 거시경제 다양한 측면에서 완화적인 기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역시나 금리인데요. 얼마 전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아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만 그게 지금은 오히려 득이 됩니다.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나치게 그리고 물가라고 하는 부분에 지나치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한편으로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행스럽게 올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히려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금리 동결의 확률이 금리 인하 확률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이번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로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리고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고유가였고요. 두 번째로는 고금리, 세 번째로는 고환율. 이게 지금은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 그때까지 시장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은 옵션 만기가 있는 주는 옵션 가격을 결정짓는 한 가지 변수 세타라고 하는데요. 이 세타의 하락을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이 되든 기관이 되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되 이번 주 목요일
오늘 콜옵션을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시장의 강한 상승을 한번 고려해보자 혹은 기대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는 240일 기준 최고점이 3월 26일에 2779.40포인트입니다. 여기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은 생각해도 괜찮은 그런 시점이니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좀 이어서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2만 7천 계약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사들이고 있는 만큼 시청자분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이제 4월 들어서 증시가 이제 고가권에서 놀다가 이제 단기 추세가 이제 깨지면서 조정을 좀 한번 받았었죠. 그때 당시 한 2,550포인트까지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미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때 이제 4월 달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총 합이 한 4조 8천억이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어떤 그 하방에 베팅을 했던 부분에서의 이제 쇼커버링 그러니까 이제 상방으로의 추세가 전환된 부분을 확인하고 오늘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어떤 그 저항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갔을 때 추세가 이제 꺾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중요한 지지 라인대를 갖다가 다시 재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간밤에 미증시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던 부분을 일단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 이게 좀 물 건너 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4월 초에 나왔던 얘기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이제 FOMC를 통해서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금리 인하로 간다라는 부분에 더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부분이 증시를 받쳐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방향성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잡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선물의 매수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관건은 전고점을 과연 언제 돌파하느냐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 섹터 엔비디아가 강하게 반등 나온 부분에 따라서 상승이 나와줬고요. 역시나 AI 수요라고 봐야 되겠죠. 뭐 HBM3에 대한 어떤 수요 단가가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전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세가 안 나오는 종목들이 없을 정도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구리 가격도 우리가 이제 휴일 동안 한 연이틀 동안 강하게 또 반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낙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뭐 미증시가 간밤에 살짝 쉬어준다라면 뭐 국내 증시도 조정받는 흐름은 보일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다시 상승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말씀처럼 단여 반도체와 전선 전력 설비 쪽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럽 출장 이후 했던 말도 좀 화두가 되고 있죠. 봄이 왔네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봄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업황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PB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봄이 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언가 결과물이 나온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5개 분기 만에 반도체 부분이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내년에는 5년 만에 그 50조 원 수준까지 회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기저에 있는 건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 너무나 커졌고 이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는 가운데 반도체 장비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뭐 팹리스,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사실상 모든 반도체 섹터가 지금은 분풍을 맞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우리보다 더 자세히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겠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그칠 만한 사이클이 아닙니다. 적어도 1년 또는 혹은 그 이상
한편으로 2020년대에는 이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라고 하는 한 가지 섹터가 세계 경제를 다시 한번 견인할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2020년대 같은 경우에는 PC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두가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 실적에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호흡만 길게 가지고 가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도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총 1, 2위를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룹의 회장은 또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봄이 왔네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잘 가는 거고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업황에서 진단을 했거든요. 이 진단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글쎄요, 뭐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잘 파악을 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일단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라는 측면에서 일단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지금 미국 경기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또 커져 있는 상황이고 중국 최근에 증시 보시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뭐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금 바닥을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금리 인하로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글로벌적인 경제 위기가 올 만한 무언가가 있냐? 저는 아직은 뭐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반도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에 포함되는 수출의 최전선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의 소비가 살아났을 때 어떤 우리 팬데믹 때 어떤 전자제품에 대한 구매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반도체가 잘 되었던 것처럼 그런 수요가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다시 교체 수요들은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AI, 뭐 온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수요들, 사실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새로운 제품으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가시화된 성과로 이번에 S24가 잘 팔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당연히 반도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도 머지않아서 상용화되는 시점이 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도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고 반도체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 호흡으로 본다라면 이 사이클이 뭐 한 달 좋았다가 한 달 나빴다가 이런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금리 사이클과 함께 경제 사이클이 돌듯이 그에 따라서 반도체 사이클도 함께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사이클은 역시나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고 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피비님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찾아오셨나요? 네, 전력 설비입니다. 장 초반에는 그렇게 안 움직였던 것 같은데 장 중반 정도부터 너무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선과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AI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 다양한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이 모든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와 또는 새로운 신규 시장이 사실상 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공급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참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구리 가격의 인상, 수요, 즉 원자재 핵심이 되는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산업이 크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요인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전력 설비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만큼 중요한 건 또 실적인데 실적도 지금 기가 차게 잘 나왔습니다. 거의 많은 기업들이 잘 나왔습니다. 주가가 사실상 못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시장도 지금 괜찮고 시장의 주도 섹터로 여겨지기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대단히 큰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슈를 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지금 시점에서 고점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전선 또 넓게 보면 전력 설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선과 전력 설비 최근에 흐름이 좋은 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네. 종목을 바라볼까요? 가온전선입니다. 그 가온전선이 오늘 주가가 최근에 3거래 동안 밀렸는데 오늘 다시 신고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240일 기준 신고가가 나와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나왔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역사적인 신고가도 이제 나왔습니다. 다만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적에 한번 대응해 본다면 가온전선이 2019년 사상 최대 주가 흐름을 보였을 때보다 지금 실적이 5등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전망도 매우 밝다는 점에서 실적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가도 단순하게 2019년의 고점을 돌파한 지금을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변압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노후화된 이 모든 전선들을 단기간에 교체하는 걸 힘든데 거기에 변압기를 우선적으로 넣게 되면 초고압선이 깔리게 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의 이탈과 훼손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점이고 그것은 동사에게는 한편으로 초고압 전선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온전선 오늘 54,200원을 기록하고 조금 주가가 밀리긴 했으나 아직까지 시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가온전선 오늘 종가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55,000원, 손절 가격은 4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온 전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바라보셨나요? 네, 오늘도 유리기판을 가져왔습니다. 뭐 계속 유리기판을 좀 얘기 드리고 있어서 뭐 여기서 더 이야기를 드릴 게 있을까 네.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또 방송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또 때문에 유망하게 보시니까 계속 짚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지금 주가도 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지금 뭐 전력 설비 좀 전에 이제 전선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지금 증가한다는 거는 팩트예요. 결국은 그 AI 서버가 이제 급격하게 각 기업들에서 투자를 단행하면서 필요한 전력 그리고 그에 따른 전력 설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가 굉장히 향후 실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면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소모를 하는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력 효율이 한 50% 정도, 절반 이상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필요한 전력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유리기판의 단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내구성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서버에 들어가는 유리기판, 뭐 누가 들고 다니면서 이거 흔들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런 쪽에 이제 좀 고부가 가치 상품에는 충분히 유리기판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율적인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율이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일단 판매가가 높다라고 하면 그 수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이익은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수율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좀 큰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내구성까지 만약 해결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B들이 전부 유리기판으로 바뀔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의 그 게임 체인저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이 밸류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갈 수 있겠지만 충분히 상승하는 그림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먼 미래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이미 기술은 뭐 10년 전에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수요를 얼마나 잡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수요가 기존에 PCB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기 때문에 사용을 했더라면 이제는 이 AI 시대에 맞게 이런 전력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관점에서의 유리기판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뭐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라고 한다라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네. 말을 꺼서 죄송한데 비싸잖아요, 유리기판이. 근데 네네. 비싼데도 조금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혜택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 서버를 돌리는 데 있어서 고정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 AI 서버를 쿨다운하기 위해서 드는 전력일 거예요. 그런 전력,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모되는 전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기업들이 지출해야 되는 그런 비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효율성이 높은 제품들을 비싸더라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백열등이라는 거나 이제 형광등을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등이 조금 더 비싸지만 LED 전등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게 가격은 비싸지만 결국은 전력 효율이 더 좋다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유리기판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여기서 이제 종목을 또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피롭틱스를 네. 얘기 드렸는데 YC캠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제 YC캠 같은 경우는 뭐 유리기판에 딱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 네.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종가 매수 유효하다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한 37,000원 정도,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가는 정도 하면 업사이드가 한 14에서 15%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한 5% 잡아서 31,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배틀갈 종목으로 YC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오신 종목 리뷰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PB님, 삼양식품을 지난달에 가지고 오셨었는데 벌써 수익률이 28%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네. 불닭볶음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50일 신고가를 기록한 바도 네. 있는 만큼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을 좀 업데이트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정도에서는 한 번은 우선은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윤 주가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뻗을 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의 조정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공략을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우선은 최근에 많이 떴다라는 올라갔다는 점을 토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기나 장기적으로 주가는 그래도 여전히 기대가 됩니다. 삼양식품이 기존 불닭볶음면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동사의 매출에서 거의 절반이었는데요. 이게 4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그 자리를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시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를 기반으로 또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비빔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팔도입니다. 팔도의 시장 점유율을 아무리 새로운 게 나와도 감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닭볶음면을 모방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을 이겨내기는 힘들 거고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브랜드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기반으로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는 공고한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해외에서는 판매 법인을 더 많이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토대로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한번 계속 끌고 가 보시되,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우선은 많이 올라갔다는 점을 토대로 약간은 정리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고환율, 고물가 시대 속에서 식품주는 그래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좀 좋은 실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삼양식품만 50일 신고가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롯데웰푸드도 지금 50일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인데, 제로 뭐 음료라든지 뭐 과자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한 종목분들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 음식료 관련해서 이제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일단 좀 가장 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곡물 가격이라든지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격단이 팬데믹 이후에 좀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었죠. 그랬다가 지금 곡물 가격이 다시 원상 복귀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원재료 가격들이 이제 다시 정상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그 마진폭이 이제 커지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대상이라든지
뭐 오뚜기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들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약간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좀 받았다면 그 총선 끝난 이후에는 가격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결국 뭐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업들의 움직임이 뭐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식료 업종들 좋다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이트 진로는 그에 발맞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맥주에서 소주 품질까지 좀 논란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장에서도 4% 넘게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무게추가 더 두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인데요. 제 주위만 보더라도 회식하는 그 빈도수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끼리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뭐 예전에는 뭐 진짜 뭐 술이 완전히 만취가 될 때까지 마셨지만 지금은 그러지가 않는 거죠. 또 세대 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에 젊은 층들이 뭐 술을 많이 마시고 하는 그런 생활보다는 여가를 조금씩 즐기거나 집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먹거나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지금의 뭐 한 40대, 50대가 되었을 때는 그런 문화가 완전히 장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주류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감소를 견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내심 알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래도 판매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전략은 판관비를 인상시켜서 대규모로 광고비를 늘리거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게 하이트 진로의 지난해 회계적인 부분, 손익계산서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는데요. 영업이익은 크게 줄어듭니다. 판관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움직임은 하이트 진로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주류 관련 기업 거의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 시장의 소주, 맥주 제가 예전에 술을 그나마 먹었을 때는 사실상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소주도 종류가 너무 많이 다양해졌고요. 맥주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해집니다. 제한된 시장 안에 재화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지 않는 한 흔히 말하는 나눠먹기 식으로만 저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류 관련 기업, 우리가 중기나 장기적으로 뭐 해외 시장에서의 판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게추를 주가의 약세 쪽으로 여러분들이 두고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무게추를 어떻게 둘지를 짚어주셨고요. 하이트 진로 어쨌든 그래도 잦은 회수도 하고 사과문도 내긴 했는데 주가는 좀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이제 여름이 좀 다가오면 네.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이 납니다. 근데 과연 그 예전처럼 하이트 진로에서 나오는 맥주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달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워낙에 많은 다양한 외산 맥주들이 있고 가격들도 저렴하기 때문에 뭐 하이트 맥주가 과연 여름쯤에 상승 흐름으로 바뀔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거 따옴표를 하고 좀 들으셔야 되는데 켈리라는 맥주를 제가 최근에 이제 마셔보면서 네. 와, 국내에서 나온 맥주 중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깊이가 있는 맛이 있는 네. 맥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셨는데 이게 근래 들어서 그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구매를 해서 마셨는데 네. 기존의 하이트 맥주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변한 거예요? 네, 제가 어. 생각할 땐 변했습니다. 네. 그 앞에 생각을 하고 샀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제조 과정에 재료가 빠졌나? 아니면 이제 뭐 좀 단가를 싸게 만들려고 뭐 이렇게 바꾼 건가? 아니면 처음에 어떤 그 시장에 홍보할 때는 뭔가를 제대로 만들고 그 뒤에는 안 만들었나? 아.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맛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하이트 맥주였으면 제가 안 사 먹었겠죠, 두 번 다시.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사 먹었다가 그 맛이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의문은 분명히 들고요. 일단 고배당주라는 점에서 네. 굉장히 긴 관점에서의 뭐 배당을 받겠다. 저는 투자는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뭔가 여기서 이제 대단한 시세를 누리겠다.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켈리를 한번 마셔보고 맛이 다시 네. 돌아왔다. 네. 그러면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이 점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밸류 프로그램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는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밸류 프로그램 사실 계속 실망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외국인들도 중국으로 또 눈을 돌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네. 중국의 밸류 프로그램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아까 9개 조항이라고 해서 무언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제가 다 확인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얼마만큼의 해당 국가의 증시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GDP로 확인하면은 정부 지출이 되겠죠. 이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효과를 많이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사실상 정부에 의해서 주식시장이든 기타 자산시장이든 형성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매우 강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많이 부각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중국 증시가 의외로 참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GDP죠. GDP 그리고 성장률 자체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중국 경제가 현 시점에서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 중국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변수였는데 약간씩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저에 있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또 정부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어떠한 정책을 지금 내어놓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이구한신이라고 하는 정책이죠. 특정 제품을 사게 되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경우 5년 이상 산 제품을 다시 한번 구매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와 함께 정부도 사실상 그 외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시중의 유동성을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죠. 근데 중국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강한 시장의 부양책을 내어놓으면 그게 두드리다 보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약간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조금 더 확장하면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 시장의 올해 연간 수익률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증시가 당분간 우리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해당 국가 중국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 점이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시아 증시가 함께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통화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기 선행 지표 중 하나의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경제가 살면 우리나라 경제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일본을 놓쳤다라는 그 실망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럼 이 매수 흐름이 중국으로 넘어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지금 해외 시장의 그 주간 펀드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미증시에 다시 지금 자금이 좀 빠지다가 우리가 휴일 동안 다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만큼의 증시가 이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대만에 들어가는 펀드 자금 같은 경우 국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일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중국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뭐 이머징 국가 이렇게 펀드는 사실 특정 국가를 선택해서 이렇게 넣기보다는 이머징 마켓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배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좀 전에 이제 이야기 잘 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정부의 부양책에 따른 증시는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상승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뭐 미국 증시라든지 선진국 지수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한국 증시라든지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수익적인 부분을 뭐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한다라면 분명 괜찮은 투자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자금, 외국계 자본이 빠져서 중국으로만 가는 그런 상황은 조금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과도한 우려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만큼 투자 의결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많이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완만하게 우상향 기조를 띄워줬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려 2% 넘는 상승 기조를 보여줍니다. 2.19%의 상승세로 한 달 만에 2,700선을 회복했습니다. 2,735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0.6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71선의 종가를 쓸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급 세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801억 원을 담아내주면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8천억 원 넘게 담아내줍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꽤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1조 7천억 원 규모로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000억 원 넘게, 기관 투자자들도 1,000억 원 넘게 담아내면서 기관은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2,0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이어서 살펴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까지도 29,000계약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PB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좋긴 좋은데 약간의 아쉬움이 지금 계속해서 저는 좀 듭니다. 우선은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2조 7천억 원의 순매수인데요. 제가 10년 넘게 선물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매수세가 들어왔던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현물 기준으로 2% 정도 상승이지만 지금 선물 지수는 2.5%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와 현물 간에 약 0.5%포인트 정도의 괴리율이 생기고 있는데 이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많이 보였다는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은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지금 너무나 아쉽죠. 0.5%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갈 것인가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접근하는 게 맞긴 맞다고 봅니다. 물론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냐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지난 3월 26일 보였던 2779.40포인트 여기를 적어도 한 번은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들 정도의 강한 수급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는 코스피와 비슷한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일지에 조금 주목을 해 보시고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당분간 수익이 나는 시장, 조금 더 잘 날 수 있는 환경은 아마 코스닥을 기점으로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 참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소부장 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서는 역시나 장비 쪽이 또 눈에 보이는데요.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 시장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비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킵니다. 계속해서 기회가 주는 쪽은 반도체, 그 속에서도 장비 섹터를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장비 섹터를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반도체주 전반이 잘 가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더라도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무려 4%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10위까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간 혼조 양상이지만 그래도 빨간불이 더 많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모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수가 빨간불을 켜준 만큼 빨간불을 켠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그중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3.43%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보험 업종으로 3.5%의 강세, 제조업종에서도 2.45%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은 반도체 업종입니다. 2.9%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IT 하드웨어로 2.17%의 강세, 금속 업종에서도 1.85%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긍정적으로 마감이 된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4월 한 26일부터 이제 4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좀 매도하던 부분을 순매수로 이제 돌아서면서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증시도 그때부터 저점을 잡고 지금 상승하는 흐름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팬데믹 이전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보유하고 있던 그 비중을 팬데믹 이후 2020년과 202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덜어냈거든요. 5조 정도의 순매도가 이루어졌고 작년에 한 13조 정도의 순매수, 그리고 올해 지금 이미 13조 이상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2년간 덜어냈던 그 비중을 다시 한번 채우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올해 한 20조, 올해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뭐 20조 정도는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환율이 1,400원, 1,300원 요 밴드대에서 머물러 준다라면 외국인들에게는 국내 주식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추후에 1,200원대로 환율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환차익을 굉장히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증시가 오른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국내 증시 굉장히 싸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의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번에 4월 달에 겪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쉬어가는 구간들은 나오겠지만 결국 대세적인 상승 흐름은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다만 뭐 저항단에 왔을 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가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타이밍은 서울경제TV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매크로 이벤트들이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별 주들의 실적을 바라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실적 장세가 펼쳐질 예정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적에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PB님? 네, 우리가 아까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실적 장세가 온다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유동성 장세죠. 장세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시장이 완만하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유동성 장세가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보였던 통화 정책, 대표적으로 완화된 통화 정책이 마무리되는 국면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또 다른 숨겨진 의미는요. 시장이 좋지 않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하고 난 이후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각국 정부가 매우 강력하게 완화된 통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금리를 대폭 낮추고요. 시중에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뿌립니다. 그렇게
우선은 주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산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려 합니다. 이러한 유도화 속에서 나타나는 게 자산시장이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고요. 이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견고한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이 저는 정확하게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에서 이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미 정부가 계속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푸는 건 아닙니다. MBS 같은 경우에도 월 600억 달러 수준이 이제 25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로지 금리만 낮추겠다는 것이고요. 기업들이 실물 경제의 안정화 속에서 실적을 완만하게 잘 내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정부가 기존에는 큰 정부였다면 이제 작은 정부로 조금씩 회귀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힘을 기반으로 실적은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중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거나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기업 그리고 민간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이 지금은 그리고 조금씩 이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기준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큰 충격은 우선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이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 크게 올라가는 기업들 중에 주가의 움직임이 더딘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 아마 시간이 그리고 시장이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결과 주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실적하니까 또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네이버도 생각이 나고요. 자, 그런 만큼 좋은 실적을 기록했던 네이버가 있었던 만큼 곧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는 카카오의 실적도 기대감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실 카카오에 대한 기대는 저는 좀 없긴 해요. 물론 기존의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면서 이제 계속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흑자는 좀 지속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기업들을 굉장히 쪼개기해서 많이 내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어떤 부가적인 수입들이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그 밸류는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이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점유율을 뺏기면서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실적에서 이커머스 매출 자체 그리고 실적 자체가 좋아졌던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과도한 우려감을 이제 불식시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두 종목이 움직일 때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결국은 네이버가 조금 더 밸류적으로나 아니면 해외 확장성 면에서 더 좋지 않겠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어떤 외국 기업들의 점유율을 크게 뺏기지 않는다라면 저는 오히려 네이버 쪽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가온전선입니다. 북미 인프라 투자 속에서 실적 개선이 뚜렷합니다. 목표 주가 55,000원, 손절 라인 45,0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주현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YC캠입니다. EUVPR용 린스 양산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37,000원, 손절 라인 31,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최근 레고캠 바이오에서 리가캠 바이오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아스코 관련해서도 좋은 임상 결과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는 파라다이스입니다. 1분기 역대 두 번째로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아시안파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라는 점까지 짚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수익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리가캠 바이오 매수한 가격 69,700원이었습니다. 오늘 고가 기준 74,400원이었고요. 수익률 1%대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성규 전문가의 수익률도 알아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15,550원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고가 기준 15,580원으로 수익률 0.19%로 나타났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아침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히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